어서 와. 입학 지원은 처음이지? 미래의 첫걸음.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입시왕 7월 월간 상담소입니다. 네이버 입시왕 카페 고민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은 장담 못 드리는데 이제 저희 입시왕 네이버 카페에 상주하고 있는 1000명의 입시왕 개공 컨설턴트 분들이 고민 해결을 다 해드리니까 듬뿍듬뿍 고민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국어 때문에 큰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또리맘님께서 7월 9일 올려주셨습니다. 중학교 때도 다른 건 잘 봐도 국어는 꼭 하나씩 틀리더라고요. 틀린 게 보면 전혀 실수도 아니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틀린 문제가 전교에서 우리 아이만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독서를 안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초등까지 책 너무 많이 읽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책 읽었다고는 하는데 물어보면 줄거리도 모르길래 알고 보니 읽는다고 해놓고 딴짓을 했더라고요. 좀 이상하네 이건. 그래서 그때부터 독서를 중단시키고 문제집을 풀렸습니다. 중2 때부터는 수학이 바빠서 거의 손 놓다시피 했네요. 고등학교는 내신이 쉬운 학교지만 여학생이 많다 보니 다들 국어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중간고사 때 하나 틀려서 2등급 국어가 되었습니다. 하나 틀렸으니까 기말에는 꼭 올려야지 다짐하고 거의 2달이나 열심히 국어 공부했어요. 그런데 외부 지문 나오고 하니까 다 틀리고 마킹도 잘못해서 막 다시 고치느라 바빠서 쉬운 문제 또 틀리고 그래서 기말은 3개? 뭐야 이게? 나는 한 30개 틀렸다. 죄송합니다. 3개 틀렸다. 이건 좀 어쨌든 3개. 2학기 내신도 고민이지만 이런 실력으로는 2학년 1학기 문학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 방학 때 국어를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고 이번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서 아이가 좀 의기소침해합니다. 국어는 단기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아이가 국어 손 놓을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고1이죠? 이 학생도 그렇죠? 예, 고1 학생이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국어 말고는 고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수학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잘하니까 국어 3개 틀렸다고 지금 막 그렇지 의기소침해하는 거지. 의기소침해하고 그래서 국어가 중학교 때도 거의 올백 맞을 때도 얘 혼자 어이없는 그렇지 국어만 하나 틀렸다. 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오히려 실수로 더 틀린 상황. 예. 그래서 아이가 약간 좀 실망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연을 보면서 네네. 부모님들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3개? 우리 아이는 3개만 틀리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성적이 오른다고 지금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더 큰 고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80점 받는 아이가 하나 틀리는 거와 90점 받는 아이가 하나 틀리는 거, 100점 받는 아이가 하나 틀리는 거는 그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갈수록 더 또 점수 하나, 감점 하나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방송을 듣는 그 시청자분들의 자제분들이 효도를 하고 있는 거다. 엄마가 그렇게 가슴 졸이지 않게 내가 하나 2개 틀려도 부모님 뭐 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욕먹는 거야. 뭐 이게 쓸데없는 거 갑자기 이거 우리 아이가 효자라느니 뭐 지금 하나 틀려가지고 막 지금 뭐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네. 참고로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는 효자였다 이런 분석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수학과학 쪽에는 확실히 좀 월등하고 뭐 수학은 어쨌든 어떤 논리와 공식이나 이런 거에서 답이 있고 없고가 분명한데 네. 국어는 어쨌든 그 미묘한 의미 차이 갖고 단어 하나라던가 뭐 조사가 살짝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흔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경우는 많이 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수학은 잘 나오는데 뭐 국어는 모의고사 같은 게 좀 힘들어 한다거나 그리고 어머니 지금 문학도 고민하시잖아요. 내년 내신 문학. 보통 이제 이런 아이들이
그 문학이 힘들죠. 문학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왜 슬프지? 뭐 화난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정서 이런 거 태도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지금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 답답하신 것 같은데 이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각자 좀 뭐 경험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상황은 이제 너무 단순하니까 혹시 이거는 원래 자연계열이었다가 한때 컴퓨터를 전공했다가 인문 쪽으로 들어오셔서 영어 쪽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사회과학, 교육 심리도 했다가 영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 강사 생활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프로 복서까지 하신 풍부한 경력을 갖춘 홍프로님께서 이 솔루션을 한번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국어. 이 아이는 저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비슷해. 왜냐하면 제가 국어가 되게 약했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국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오르는 거야. 막 공부를 이만큼 했거든요. 제가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는 남보다 뒤지진 않아요. 성실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더 답답하지. 그래서 국어는 미치겠는 거야. 제가 나중에 알았어. 우리가 국영수라고 먹는데 이 둘이 되게 다르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뭐가 다르냐면 영어 수학은 지식입니다. 네. 지식을 쌓아가면은 실력이 올라가요. 공식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딱딱 공부할 게 있는 거고 이거를 하면은 성적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국어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국어는 지식이 아니면 뭐냐? 그거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수준의 모국어. 그러니까 모국어의 독해력, 사고력, 분석력 이런 부분들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요소가 있는데 독서를 많이 하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 학생 보니까 독서를 많이 했는데 읽는다고 하고 딴짓을 했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쨌든 문해력 차원에서 뭐 결함이 심각하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하나밖에 안 쓰고 이러니까 그게 많이 안 틀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닌데 약간 뭐 문학적인 뭘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정서나 이런 걸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뭔가 좀 작은 결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결함이라기보다는 그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민감도라는 표현 괜찮네. 그러니까 영어 수학은 지식을 쌓아가면은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말은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고 지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아래 수준의 뉘앙스나 그쵸. 여기서 말하는 지금 뭐 미묘한 뭐라 나와 있잖아요. 미묘한 의미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남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눈치껏 보는데 이 아이는 너무 순수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눈치가 발달될 어떤 기회를 좀 얻지 못했다. 대신 이제 수학이 발달하고 이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민감하게 어떻게 해? 그럼 더 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잉, 뭐 이렇게 해요? 국어 시험지 가지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사회에서 격리를 좀 논의해봐야 될 이제 상황이고요. 네. 저희 방송이 이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 입시가 힘들잖아. 이렇게라도 웃어야지. 솔루션 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한테 이런 솔루션 통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야, 이해를 어떻게 해? 그죠. 야, 답은 지문에 있어. 뭔는 모르지 뭐. 문제의 답은 지문이니까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떠도는 국어에 관한 어떤 통용된 조언들 그 안 들어봤겠냐? 아이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지침이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모르는 한자어 또는 뭐 관용어 그거를 싹 다 정리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보통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걸 못 풀어내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 뭐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사고의 회로가 너무 기계적이어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로 이 아이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원이나 아이들은 그걸 공부를 안 채우거든요. 그치. 예. 보면은 알고 근데 이 아이는 보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보기나 선지에 막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어의 어떤 뉘앙스 차이나 얘가 지금 그거를 갖다가 자꾸 헷갈리고 앉아 있으니 그거를 얘는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싹 다 공부를 해야 돼. 문법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어 그러니까 단어 찾는 느낌으로 거의 많이 읽고 많이 문제 풀고 그렇게 백날 해봐야. 왜냐면은 기초 정규 과정에서 괜찮다, 이 이거. 아이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단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싹 다 공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그나마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길이다. 그 뭐 문제집을 풀다가 얘가 뭐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니까 많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틀렸는데 계속 헷갈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험지에서 틀린 문제 가운데 자기가 나는 2번도 답인 것 같으니까 얘가 지금 틀리는 거 아니겠어요? 답은 4번인데? 그러면 2번이 답인 그 선지나 이런 걸 꼼꼼히 보면 자기가 헷갈리는 단어나 표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예컨대 뭐 지규다, 은유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한두 번 틀리면 이제 탁 눈치채고 그다음부터 안 틀려요. 근데 계속 틀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좀 잡아야 틀리는 걸 체크해서 확실하게 외우는 게 낫다. 어설프게 뭐 국어니까 다른 애들처럼 읽고 문제 풀면 돼.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아예 그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지침을 정해줘야지 더 아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세훈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왜냐면 뭐 본인은 뭐 지금 번역도 하고 이런 분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아이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엄청 많죠. 많아요. 근데 자연계열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모르는 건데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틀렸을 때 난 도저히 이건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이건 이 문제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본인의 해석하고 다른 거죠. 아니 이 구절이 지금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충분히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안 되냐 이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얘가 열받은 화가 난 것 같은데. 이런 너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화나는 거 아니야? 왜 화를 안 내? 그래서 그게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서 이 친구한테 네가 모르는 것들을 짚어내라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부터 일단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그냥 학습했던 내용들에서 나오면 그냥 짜맞추면 되는데 근데 외부 지문이 딱 등장하는 순간 난 이걸 배운 적이 없는 상태고 나는 여기를 모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제 이거는 사실 홍프로님 말씀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모르면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외워라. 그럼 뭐 틀렸으면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라. 그 경험이 쌓여야 네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지에 가는 거지. 아직 거기 판단할 만한 상황도 안 되는데 네가 뭘 판단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이게 그 인문계열 쪽에서 그러니까 언어 쪽에 좀 민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특정 단어 혹은 특정 표현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해보고 이것도 적용해보고 그렇게 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책을 많이 안 읽었거나 혹은 굉장히 어떤 단어 하나가 1대1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스펙트럼 넓히려면 결국에는 문제를 많이 틀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좀 그만 틀려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실전에서 틀리지 않으려면 연습에서 계속 틀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용을 이게 국어가 어려운 것들이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학처럼 막 얘가 이 문제 하나 틀렸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20, 너 이거 50문제 풀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국어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건데 이런 친구들의 제일 첫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요 영상을 안 보는 겁니다.
갑자기 점프를 하시네. 갑자기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쪽의 영상들 뭐 나오는 걸 보다 보면 되게 한정적이에요. 단어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이 단어의 맥락이라는 게 별로 네네. 크지가 않은 거죠. 네네.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옛날 상황에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뉴스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뉴스 아니면 줄글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접할 수 있는 단어의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어요. 환경적으로. 예. 근데 요새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찾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 단어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구나.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단어를 이거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면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읽을 시간이 없잖아, 뭔가를.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좁은 범위에 있는 정보들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더 강화되는 거지, 이게. 그럼 좀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제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정말 연습을 할 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이 틀려보는 게 일단 그쵸. 중요할 거다. 예, 내가 틀렸다. 그럼 틀린 걸 외우자. 그러니까 외워버려라. 뭐 이해하려고 하지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업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예, 문학 개념 수업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네가 문제 풀면서 뭐 틀린 것 접근해가면서 그런 거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서 외워라. 그렇게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배우고 나면 계속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학교에서 뭔가 수업을 듣고 배우고 나면 그걸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국어는 그냥 배우고 나면 끝. 이렇게 되니까. 근데 국어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식이냐면 배우고 나면 일상생활에서 그걸 계속 적용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네네. 그래서 농담에다가도 써먹고 뭐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거인 것 같아 해서 써먹고, 그 상황이 계속 생활 속에서 지속이 되면 그것도 훨씬 더 나아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어차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 안 될 거고 이제 틀린 문제들을 이제 자주 경험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본인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걸 발견하면 외워버려라. 이 시는 슬픈 거다. 그렇지. 화난 게 아니야. 그건 슬픈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외워버리는 게 이제 1차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너무 노출되고 있고 그 어휘가 들어오는 통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배운 것들을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으니 그 환경적인 것도 건드려야지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런 경우에는 솔루션이 간단합니다.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좀 긴장되네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틀려라 그냥. 끝? 틀려서? 틀려 끝? 그럼 등급이 지금 틀려서 고민하냐? 틀려서. 아니 수학 잘하면 됐잖아.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야 뭐 실수해서 막 나는 아까 뭐 다 틀렸다고 그래갖고 외부 지문 나오니까 다 틀리고 마킹 잘못해서 다시 고치느라 바빠서 신혼국 문제 또 틀리고 그래서 한 10개 틀린 줄 알았어요. 이제 3개 틀렸대. 근데 아니 하나 틀리면 2등급이니까 네, 3개 틀리면 등급이 되게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국어까지 다 잡으려고 하다가 괜히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입시 전략적으로는 국어 약한 거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긴 하겠지만 이제 마음가짐 자체는 국어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는 게 저는 더 차라리 좀 입시 전략적으로는 좋겠다. 왜냐면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하면 이게 보면 약간 의기소침한 데잖아 벌써. 왜 의기소침해? 수학 1등급이면 그게 훨씬 낫지. 국어 1이랑 수학 1 너 뭘 선택할래? 국어를 올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요거부터 포기하라는 건 아닌데 위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입시 전략적으로는 차라리 수학 1인 게 훨씬 나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뭐 제 솔루션은 이건 약간 좀 기술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내신이든 뭐든 다 통하는 건데 그 저희 엄태욱 선생님도 그렇고 유명한 수능 관련된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오답 정리하는 거예요. 선제 분석하는 거. 예, 그래서 그 미묘한 단어의 뉘앙스 차이라든가 그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보기에다 갖다 박습니다. 약간 아이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아니면 조사를 살짝 한다거나 교묘하게 뭐 저기 뭡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본문에는 and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선지에다가는 or로 살짝 바꿔가지고 또 이제 엿을 매긴다거나 이런 다양한 오답 만드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수능 공부할 때 많이 써먹는 건데 각 선지별로 이게 왜 이거는 답이 아닌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찾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꾸 헷갈려 2번도 답인 것 같아. 그러면 2번 선지에 있는 그 미묘한 단어 하나가 분명히 뭔가 안 맞는 게 있거든. 본문이나 혹은 보기 내용이랑. 그거 찾는 거 연습을 갖다가 꾸준히 하면 저는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한데 희망은 별로 높게 보진 않는다. 네, 그래서 두 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해력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국어가 이게 사실 대치동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학은 집하면 된다. 근데 국어는 집하라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속설처럼 얘기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선천적인 것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차라리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들리는 솔루션은 이제 틀린 문제 많지는 않잖아. 갖다 놓고 아까 그 선지 분석을 꼼꼼하게 하는 거. 선지를 끊어 읽으면서 특정한 표현, 단어 하나, 뭐 그게 뭔가 내가 뭐 하여튼 안 맞는 게 있거든 본문이랑.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분석적 글읽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짧게 쪼개서 선지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모르는 걸 안다고 생각해. 두리뭉술하게 넘어. 좀 그러거든요. 야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있어.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물어보면 애들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죠. 네. 사실은 모르는 건데 안다고 생각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영상 화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 화면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게 되면은 그 뇌의 후두부가 되게 커져요. 오. 그러니까 뇌 후두부라는 게 시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네, 뭐 에일리언 같이 되는 건가요?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거기 혈류량이 증가한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문해력 있는 사람과 같이 방송하는 건가요? 네. 네. 에일리언.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뇌 앞쪽에 이 전두엽에 읽고 쓰고 읽는 쪽에 피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국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이 보면은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은 아유 그냥 뭐 머리 좀 식히거니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 보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넘어가면은 앞에 문해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의 피를 후두부가 다 뽑아간다. 이렇게 그렇게 예 MRI 딱 찍어보면은 피가 진짜 뒤에만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아이가 많이 본다 그러면은 앞에 이제 언어적인 부분을 공부할 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또리맘님 고민은 많으시겠습니다만 계속 수학과 1등급 때 성적 유지하시고 저희 솔루션 잘 참고하셔서 아이랑 해주시고 일단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뭐 2등급 가끔 하나 뜰 수 있죠. 뭐 인간미라고 생각합시다. 2등급 99점 맞는 친구들이 1점 채워서 100점 맞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니까. 다만 이제 솔루션을 몇 개 저희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